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로 계급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며 과감한 주식 세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네, 우선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는 주식 세제 개혁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금융투자 분야가 계급 갈등을 완화해 줄 수 있다며 주식시장 발전을 막는 세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기로 한 걸 백지화한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낮춰온 증권거래세는 기존 인하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또 개인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는 대폭 올립니다. 납입 한도는 2배로, 비과세 한도는 지금보다 2.5배나 늘어납니다. 그대로 시행된다면 거치는 세금이 1조 원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 합의에 반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금투세는 입법사항이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상속세 완화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상속세와 과도한 이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잇따른 감세 정책에 이어 상속세 완화를 염두에 둔 세제 개편 발언까지 나오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흉기 피습 이후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겠다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축켜 세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로 김경률 비대위원을 지목했습니다. 여당의 맞춤형 후보 전략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격전지 대진표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새해 초 마지막 전국 순회 일정으로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를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3선 정청래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정 의원을 운동권 특권 정치와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된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로 규정하고 그 맞상대로 회계사 출신 김경률 비대위원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라고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비대위원 역시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도전 의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곳 마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야당 수석 최고위원회 정치적 안방에서 여당 대표와 지도부 일원인 비대위원이 함께 맞춤형 공략에 나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전날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스타 장관 중 한 명인 원희룡 전 장관을 내세운 건데 원 전 장관 역시 총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발을 묶어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남부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에도 일찌감치 지명도 있는 인사들을 영입해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 등 민주당 주요 인사가 포진한 곳에서 정면 승부를 펼쳐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피습 사건 이후 보름간의 공백기를 거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공식 복귀한 만큼 앞으로 민주당의 대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격전지의 판세가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지키려는 쪽과 뺏으려는 쪽의 치열한 표심 잡기 경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거대 양당이 총선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각계 약진하는 제3지대 세력은 연대 논의에 본격 착수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네, 공통 분모를 최대한 찾겠다는 건데 물밑에선 공천 다툼에서 튕겨나올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현재 제3지대 연대 논의는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 3명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 측 실무진과 접촉하며 세력 간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이른바 비전대화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벽을 허물기 위해 신당 세력이 공감하는 가치부터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합 집산을 떠나서 비전과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 하나로 뭉쳐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신당 새로운 선택도 모든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 강령부터 마련하자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설 명절 전후엔 통합신당을 띄우길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창당도 하기 전에 합당부터 논의할 순 없다는 명분론부터 통합 이후 주도권 다툼에 대비해 충분히 세부터 불려야 한다는 자강론까지 세력마다 속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내느냐라는 거거든요. 세력 간의 연대 대화보다는 저희는 개혁적인 정책들 내는 것에 우선 한 1, 2주간은 주력할 생각입니다. 여기에다 갈수록 거세질 거대 양당의 공천 잡음 역시 제3지대 이합 집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천장을 받지 못할 현역 의원들의 영입 경쟁이 본격화하면 각자 도생으로도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들어오십니다. 벌써 다 이렇게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은 당선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 짓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2월 중순 이후에 많이 오실 수 있으리라. 제3지대 세력들이 차이점보다 공감대를 찾는 데 집중하는 건 혼자서는 거대 양당의 틈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양당의 공천 정국이 본격화할수록 이들의 합종 연횡 움직임은 더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 가구에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가압장 시설 점검을 하다가 밸브가 파손된 건데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떨었습니다. 윤홍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뿌연 수증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먼 곳까지 온수를 공급하는 가압장입니다. 어제 오후 펌프의 밸브 시설 점검 작업을 하다가 밸브 하단부가 파손된 겁니다. 이 때문에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이 밸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긴급 복구에 들어가면서 이곳을 통해 온수를 공급받던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 3만 8천여 가구 주민이 한겨울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온수 공급이 끊긴 가정집입니다. 이렇게 가장 뜨거운 쪽으로 수전을 돌려두고 한참을 틀어놔도 찬물만 나옵니다.
난방 공급도 끊기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맨발로 있는데 차기 때문에 양발 신고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동사무소에 한파 대피소를 설치했습니다. 전기 장판 같은 경우가 자택으로 공급할 물량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동주민센터에도 강당에 대피를 하시면은 서울에너지공사는 가압장에 차 있는 물을 빼고 고장난 밸브를 교체해 새벽에는 온수 공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우회 배관으로 온수를 공급하기로 해 복구 작업은 오후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긴 시간 치매로 투명하던 80대 아버지와 이를 돌봐온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아침 8시 20분쯤 대구 월성동에 있는 아파트 화단에 50대 A씨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옷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 B씨에 관한 유서를 발견했고 곧장 집에로 올라가 B씨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A씨는 약 15년 동안 심한 치매를 앓는 B씨와 함께 살며 간병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간병 스트레스에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며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SNS에 채널A 기자의 발언 유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이었는데 검찰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이 허위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불복했고 1년 넘게 이어진 항소심 끝에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 전 의원이 공익적 비판을 넘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해야 할 최 전 의원이 이 같은 게시글을 올려 여론 형성 과정도 심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활동을 한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특정 기자를 음해할 목적이 없었는데도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했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제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습니까?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가짜뉴스가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최악의 범죄라며 벌금형이 아니라 구속돼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온 국민이 선동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런 추악한 가짜뉴스, 추악한 사건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선 1, 2심 재판부 모두 최 전 의원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해병대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 착수 넉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압박을 넣은 것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포구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경찰에 넘기려 했지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단장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넉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틀에 걸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유 관리관과 박 전 보좌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경찰에 넘긴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을 압박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유 관리관은 당시 박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인계서에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모두 빼고 일반 서류를 넘기면 안 되겠느냐고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습니다. 박진희 전 보좌관은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기 전날 확실한 혐의자만 수사를 의뢰하고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로 끝내는 걸 검토해달라는 문자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전 단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같은 달에는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 본질 여기에 맞게 수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유 관리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데 이 전 장관 등 윗선으로도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자가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서울경찰청이 강제 수사에 나섰죠. 그런데 정작 사건의 출발점인 민원 사주 의혹은 일선 경찰서가 맡으면서 무게를 다르게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수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유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은 다음 이를 알고도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민원 사주 의혹입니다. 이에 맞서 유 위원장이 의뢰한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도 있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내부자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검찰에 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은 일선서에, 정보 유출 의혹은 서울청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는 사뭇 다릅니다. 민원인 정보 유출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최근 방심위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벌인 반면 정작 의혹의 출발점인 민원 사주 의혹은 아직 고발인 조사일 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력이나 인력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중대범죄나 주요 기획사건,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맡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무게중심을 다르게 두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사회에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부족한 인력과 부족한 지원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 일개 개인에게 배당을 해버리고 어떤 정권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특수팀이 붙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는.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맞고발 성격의 사건인 만큼 따로 수사하는 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먼저 이첩받은 사건이라 서울경찰청에 넘긴 것이라며 양천서의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단체 관계자들은 유일임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유 위원장의 청부 민원으로 다른 위원들과 직원들이 속은채 업무를 수행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고용 호조 속에서도 청년 취업 시장은 꽁꽁 언 상태입니다. 정부는 공공기업 신규 채용 인원을 10% 늘리며 고용시장 훈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채용 장보 박람회에 이승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는 국내 최대 취업 박람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전 경험과 상담 기회를 늘리면서 구직자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과 학부모까지 눈에 띕니다. 바늘구멍 같은 기회에 고물가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취업 준비생들의 바람은 소박하지만 호소력 있습니다. 인강을 듣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청년 지원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박람회도 많이 열고 채용 규모도 확대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지난해보다 10% 늘리고 인턴 기회도 확대합니다. 사상 최악의 재무 위기에 놓였던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많은 557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올해 공공기관은 총 2만 4천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해 만들어낸
채용 여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입사 시험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세상 흐름을 따라 새 사업 모델에 뛰어들고 있고 경력자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대기업들이 공공기관 경력자도 뽑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뤄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자, 본인 주변에 가까운 지방 공기업도 있고요. 중소형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눈높이를 좀 낮춰서라도 합격을 해보시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은 다른 기관이나 국민과의 대화가 잦기 때문에 전공 역량 외에도 협업과 소통 능력을 중시한다고 채용 담당자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 뉴햄프셔주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동률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메리칸 리서치 그룹이 지난 15일까지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뉴햄프셔에서 트럼프와 헤일리 모두 40%의 지지를 얻었고 아이오와에서 2위를 차지한 디센티스는 4%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후보직을 사퇴한 뒤 처음 진행된 것으로 반 트럼프 여론이 헤일리로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다만 USA 투데이가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헤일리를 50대 33으로 앞서는 등 전반적인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크리스마스 시즌 대규모 할인 행사의 영향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11월보다 0.6% 증가한 7,099억 달러로 전문가 전망치였던 0.4%를 웃돌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백화점 판매가 3% 늘었고 자동차와 의류 액세서리도 각각 1.1%와 1.5% 늘었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연체율 증가 등의 이유로 연말부터 미국 소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매 판매가 예상 밖의 호조를 이어가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5.2% 성장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19 초과 사망 등에 따라 인구는 208만 명 줄어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통계국은 지난해 국내 총 생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리창 총리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한 수치를 확정지은 겁니다. GDP 的增幅在 5.2% 左右，高于我们去年年初确定的目标。 그러나 재작년 상하이 도시봉쇄의 여파로 3% 성장에 그쳤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낮춰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와 지방 부채, 외국 자본 이탈 등의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작년 상반기 21.3%를 찍은 뒤 발표를 중단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산출 방식을 적용해 반년 만에 다시 공개했습니다. 재학생을 뺀 실제 구직자를 대상으로 통계 실효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不包含在校学生的劳动力调查失业率分别为 14.9%、6.1%、3.9%。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 967만 명으로 집계돼 1년 사이 208만 명 줄었습니다. 재작년 인구가 6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감소폭은 더 커졌습니다. 저출산 풍조 속에 신생아는 902만 명에 그친 반면 연초 코로나19 대유행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망자는 1,11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100년쯤 중국 인구가 5억 명대로 쪼그라들 거란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병합한 4개 주의 자국 영토 인정을 전제로 한 평화 협상을 거론했습니다. 유럽연합 등 다보스 포럼에 모인 지도자들은 일단 우크라이나 지원을 재확인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모스크바 남쪽 보로네시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 반격으로 드론 5대는 파괴되고 3대는 요격됐는데 잔해가 건물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전황에 변화가 없으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이룬 군사적 이득을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побудить нас отказаться от тех завоеваний, которые мы реализовали за последние 1,5 год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 협상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1년 반 전에 전쟁이 끝났을 것이라며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는 회복 불능의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한 만큼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는 물론 새로 병합한 도네츠크, 헤르손 등 4개 주를 자국 영토로 인정하는 협상을 개시하자는 뜻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철수와 국경 회복 등 10개 항으로 된 평화 공식 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러시아에 대한 서방 압력이 줄면 전쟁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며 전 세계에 지원과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를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한 목소리로 재확인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o engage with all 27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o get the 50 billion euro for 4 years for Ukraine up and running. 마크롱 대통령은 무기가 바닥나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 속에 미국 의회 지원이 공화당 반대로 멈추면서 미국 금융계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등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밤사이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비가 그쳤지만 오늘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방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눈비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빙판길 사고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출근길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안개도 짙게 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충청은 오전까지, 호남은 오후까지, 영남은 밤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영동 지방은 오전부터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제주도에 최고 60mm가 되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15cm 이상,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며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도, 청주 3도로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10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영동 지방의 눈은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남부 지방도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일부 중서부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 사이의 면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두 나라는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는데 러시아는 특히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저녁 환하게 웃으며 악수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 러시아 정부는 두 사람이 양자 관계와 한반도 상황 그리고 시급한 국제 문제에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Это наш очень важный партнер, и мы нацелены на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и чувствительные области. 러시아 정부의 설명은 없었지만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민감한 분야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미사일을 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을 지원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줄곧 북한이 특별 군사 작전을 지지하는 데 감사하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We've seen Russia providing weapons to North Korea, and we've seen North Korea providing weapons to Russia. We've seen Russia taking actions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도 친선 관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평화를 위한 공동 보조를 함께 하자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두 나라 정상회동에서 이룬 합의를 기초해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YTN 주부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3국 수석 대표가 최근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 러시아와 북한의 교류와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전력난으로 열차 전복 사고가 발생해 수백 명이 숨졌다는 미국 북한 전문 매체의 보도가 나와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연설에서 전력 문제와 열차 운행 안정성을 강조한 것도 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함경남도 단천 부근 고갯길에서 열차가 전복돼 수백 명이 숨졌다고 미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6일 저녁 평양을 출발해 함경남도 금골로 가던 열차가 전복되면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열차가 폭소를 뚫고 해발 700m의 리파역으로 가다가 높은 고개를 넘지 못하고 뒤로 밀리면서 뒤편 객차 7량이 탈선해 산 밑으로 굴러떨어졌다는 겁니다. 소식통은 기관차 바로 뒤에 연결된 간부용 상급 열차 2량은 탈선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타고 있던 7량은 뒤집혀 대부분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한 차량의 좌석이 60개씩이라 사고로 전복된 7개 차량에 탔던 주민은 40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고가 난 단천 일대를 비상구역으로 선포하고 시신 처리 전담반까지 조직하며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방송은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노후화된 철로와 전력난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전력난 해결과 열차 수송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철도를 끼고 있는 도시 군들에서도 철길 유지 보수에 항상 관심을 돌리고 필요한 노력과 자재를 제때 보장하여 철도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전문가는 철도 운행이 위험한 지역에서는 전기가 아닌 내연기관으로 운행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고 눈이 많이 오면 보통 열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엔 현역 의원이 아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현역 의원 하위 10% 컷오프와 3선 이상 중진 페널티 등 공천 규칙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흉기 피습 사건 뒤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총선 4호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구체적으로 출산과 함께 휴직이 등록되는 자동 등록제와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부모 쿼터제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한 주식 세제는 어떤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지지도 당부했는데요. 민감한 정책 발표가 이어지면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상생 금융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납입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올리고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 투자로 계급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도 통합할 수 있다면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총선과 관계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인기 유튜버 슈카월드는 저평가된 주식시장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성토했는데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여론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한 동시에 집권 3년 차 여소야대 지형의 입법 고충을 토로한 걸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 방식의 민생 토론회, 그것도 용인과 수원, 고양 등 수도권 접전지를 돌며 매번 90분씩 TV 생중계로 정책을 쏟아내자 정치권은 시선 집중입니다. 민생 정책이냐 선거용 포퓰리즘이냐 기싸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만 합니다. 하던 대로 계속 그렇게 회방 놓고 발목 잡으라는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이 총선을 위한 도구냐며 선심성 릴레이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총선용 성신 정책으로 정부와 여당에 차갑게 식은 국민의 마음을 사려는 관건 선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총선이 임박한 3월까지 민생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야당의 반발과 선거 개입 논란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무차별 폭격하면서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소탕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과 교황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가족이 숨지자 눈물을 흘리며 애도합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는 숨진 딸을 안고 오열합니다. بطلع القصف عندي في الدار طب اخوتي ولادي الحمد لله بنتي استشهدت وهي اخوي في اوروبا وبنتي الثاني في 가자 지구 내 다른 지역에도 폭격이 가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خشوا فجأة الدبابات وعجبنا هنا شفنا كل شيء بالالوان يعني شيء يعني جماعه ضرب عشوائي طخ عشوائي قتل عشوائي جايين يقتلوا يروحوا بس. 지난해 10월 개전 뒤 2만 4천여 명이 사망했으며 230만 명의 가자 지구 주민 대부분이 피란길에 오르며 식량 부족 등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الشرب على الميه النظيفه فيش ميه فيش ميه الاسعار حرب التجار حرب الغلاء اليوم طابور انت عشان تجيب ربطه الخبز بدك 4-5 ساعات.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소탕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המלחמה נמשכת ותימשך עד הסוף, עד שנשלים את כל יעדינו. החזרת החטופים, חיסול החמאס והבטחה שעזה לא תהווה יותר איום על ישראל. 급기야 유엔 사무총장과 교황도 즉각적인 휴전과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I repeat my call for an immediate humanitarian ceasefire in Gaza and a process that leads to sustained peace for Israelis and Palestinians based on a two-state solution. 미 국무장관도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에 애간장이 탄다고 토로했습니다. For me, I think for so many of us, what we're seeing every single day in Gaza is gut-wrenching. And the suffering we're seeing among innocent men, women, and children breaks my heart. 블링컨 장관은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해온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미국이 테러 단체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민간 상선과 미군 함정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건 테러리즘의 교과서적인 정의에 해당한다며 후티를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후티가 테러 활동을 멈추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취한다며 만약 후티가 공격을 중단하면 테러 단체 지정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탈 보잉기에 안전 문제가 발생해 최근 보잉기 기체 결함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블링컨 장관이 귀국을 위해 미 공군 보잉 737기에 탑승까지 마쳤지만 산소 유출 탐지에도 수리를 마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고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조달한 보다 작은 항공기로 귀국하게 됐고 유럽 출장에 동행한 참모진과 취재진은 다른 상업 항공편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2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감소 폭도 더 커졌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자국의 인구가 14억 967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8만 명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풍조 속의 출생 인구는 902만 명에 그친다면 고령화 추세와 연초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사망자는 1,11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출산율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출산 휴가를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현재 여성은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 등 모두 16주의 출산 휴가를 쓸 수가 있는데 부부 모두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항공업계는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격이 저렴한 항공사 여객기를 탔다가 결함이나 지연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승객들의 제보가 최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에선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베트남 다낭행 에어서울 항공기입니다. 출발 직전 공항 직원들이 오더니 수화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하역 작업에 이륙이 3시간 미뤄졌고 짐도 하루 늦게 도착했습니다. 걱정하던 승객들이 들은 설명은 수화물 무게 기준 초과.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진짜 이유는 보조 연료 탱크 고장, 다시 말해 기체 결함이었습니다. 불안을 했죠. 불안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앞에 있는 좌석 등받이를 힘 주어가지고 잡는다든지 비행 중 내내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위험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바로 다음 날에는 티웨이 항공 비행기가 착륙 장치 결함으로 이륙 20분 만에 회항하고 제주항공 여객기도 엔진 이상 신호로 회항하는 등 최근 저비용 항공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운항 시간이 늘어난 저비용 항공사들에서는 고객 불편을 의미하는 지표들이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작년까지만 해도 92%였던 저비용 항공사 시간 준수율이 지난해엔 74%까지 떨어졌습니다. 항공기 정비 문제로 지연된 건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대형 항공사 증가 추세보다 가팔랐습니다. 에어서울과 제주항공은 1년 만에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급증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업계 내부에서 나옵니다. 어느 저비용 항공사 기장은 회사가 안전 관련 투자는 부족하고
운항 횟수를 늘리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안전 미흡의 우려를 나타냅니다. 정비사가 모자름에 따라 그 정비 시간이 지금 현재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검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상이 없으면 그냥 보내는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해 대형항공사 국제선 탑승객 숫자를 사상 처음 넘어서며 호황을 맞은 저비용 항공사. 최근 결함과 지연이 잇따르는 만큼 안전과 서비스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이 대구와 청주에 이어 서울에도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건강권을 침해당한다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서초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일요일이던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의무휴업! 평일 변경! 중단하라! 노동자들은 구청이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말 휴일이 제한된 마트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주말 휴일이 줄어들어 육체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파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2년 상생 목적으로 제도화됐습니다. 지자체장이 매달 2차례 공휴일을 지정해 마트 문을 닫도록 법에 명시했는데 이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평일로 바꿀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과 5월 대구와 청주가 각각 평일로 마트 휴업일을 옮겼습니다. 서울에선 서초구가 가장 먼저 이달 말부터 평일 휴업을 시작하고 동대문구도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내심 평일 휴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매출이 평일보다 2~3배 많은 만큼 평일 휴업이 확대된다면 의무 휴업 시행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트 휴업 효과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는 우려 속에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주축이 된 상인연합회가 정부 부처와 상생협의체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다른 지자체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마트노조 반발이 확산한다면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정비에 사용되는 나사를 훔쳐 개인 캠핑박스 조립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40대 남성인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러 차례에 걸쳐 정비에 사용되는 나사 4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야외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비가 그쳤지만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지역의 비도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는 영동 지방에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제주도에 최고 60mm가 되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15cm 이상,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일부 중서부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며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8도, 대전 3.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8도, 부산 1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영동 지방의 눈은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남부 지방도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